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지연 노무사라고 합니다. 우선 1차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또 고생길 시작이에요. 이제 2차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그 디데이가 89일 남았더라고요. 89일. 어때요? 길어 보여요? 짧아 보여요?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런 이제 89일이 남았는데 우리 같이 이제 10주거든요. 이제 10주긴 한데 뭐 보강이 있으면 11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0회, 11주 같이 열심히 우리 따라오셔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제 강의 계획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서. 우선은 저 질문은 메일로 받고요. 여기 이제 메일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 관련해서 이제 좀 질문이 있으시다 하면 이제 카페에 질의 응답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되고, 혹시 이제 제가 특강이 총 4개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중에 3개 중에 OT를 듣고 오신 훌륭하신 분 있으실까요? 있어요? 없어요? OT를 듣고 오세요.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이제 특강이 총 3개가 제가 개설을 했습니다. 특강이 3개가 있어요. 특강이 하나, OT. 이게 이제는 작년 노무사 기출 관련해가지고 경영학적 답안지가 무엇인지 이제 간략하게 소개한 영상이에요. 이건 이제 무료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다음 주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OT 영상을 보시면 좀 10주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담아서 설명을 드리지가 못해서 OT를 미리 이제 듣고 오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동차반들 수강생 대상으로 글쓰기 특강은 무료로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1부 특강이 있고요. 글쓰기 2부 특강이 있어요. 1부는 기초고요. 2부는 심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25점 처음 그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개 듣고 오세요. 특강은 OT랑 글쓰기 1부 기초 특강을 조금 듣고 오시면 답안지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오시면 좋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글 쓰는 부분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또 습득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거나 조금 이제 막막하신 분들은 지금 1차 당장 끝내고 2차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좌절하지 마세요. 모른다라고 해서 일단 들어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T랑 1부 특강 요렇게 듣고 오시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동차반 커리를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도 있죠. 이게 강의안이 오늘은 프린트로 나갔는데요. 이게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마이박스로 해가지고 파일로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 시대잖아요. 뭐 패드, 뭐 스마트폰. 저는 개인적으로 패드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를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난 프린트가 좋다, 프린트 하세요. 프린트 해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끔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전에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패드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패드로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프린트가 좋다 하면 이제 프린트 하셔서 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강의하는 제가 마이박스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의 전에 다운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1년 커리큘럼? 노무사? 노무사는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이 1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1기, 2기, 3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만 끝나고 나면 9월부터는 연기로 이제 들어가셔서 커리큘럼을 이제 과정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는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을 배우고, 1기는 심화 이론. 그래서 영일기는 이론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져요. 2, 3기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사경조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몇 분 동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예 모르세요? 그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연습용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의고사를 풀게 되냐? 인사 경조 공통이에요. 100분 동안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100분. 100분 동안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50점 한 문제, 25점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25점 두 문제. 이 문제도 난이도가 다 있어요. 이 문제 유형도 제가 다 글쓰기 특강 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지고 어쨌든 문제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응용형이랑 단문형이 있어요. 딱 봐도 뭐가 더 쉬워 보여요? 물어보는 것이 명확한 단문형이 이제 쉽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단문형 25점 기준으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준비할 거고, 그러면 응용형은 어떻게 하냐? 못 풀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기본 이론이랑 실전이랑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응용까지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남들은 1년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다 합치니까 38에 나오거든요. 근데 보강까지 합하면 거의 한 40회 이상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10회 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10회 안에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게 빠르다. 로또 사는 게 빠르고 올해 합격은 거의 이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10회 안에 여러분들이 012, 연기 1기, 2기, 3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압축적이고 집약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동차반 뭐하러 듣냐? 3개월 놀고 연기부터 들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 3개월 남은 기간 연기 복습하면 되지 않나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론과 실전을 한 번에 담은 강의는 기수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연기 1기는 거의 이론 위주의 강의고요. 2, 3기는 실전 위주의 강의예요. 이거를 합친 강의는 동차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차반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연기 때 시작되는 부분부터 3기 끝나는 그 전 1년 과정 있죠. 그거를 10회 안에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동차반을 듣고 연기를 가는 거랑 연기 그냥 기본 이론 듣고 연기 가는 거랑은 좀 약간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 당연히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25점 모의고사 매번 치시고 그 실전 모의고사 하시고 기출문제 어떻게 푸는지 분석하시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론과 실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89일이 남았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89일 동안 10회, 11회가 될 수도 있고 10회 동안 굉장히 압축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론과 실전을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제 수업이 빠르거든요.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막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더 빨리 간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중요한 거는 89일 안에 10회 안으로 압축적이고 집약적으로 우리가 동차반 들어갈 거고 빡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 빡센 기수지만 제일 빡센 기수가 동차반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처음이잖아요. 처음이고 아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89일만 참으시면 되거든요. 89일 제가 보기엔 짧아요.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만 고생하시고 연기 들어가시면 충분히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목적과 취지를 동차반의 목적과 취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들어갈게요. 목적과 취지. 일단은 올해 합격 아니에요. 올해 합격 아니다. 이걸로 동차반 들으는 이상 사람은 없겠죠. 연기부터 3기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이거 들어도 힘든 시험입니다. 이게 힘든 시험이라서 올해 합격은 아니다. 그럼 왜 듣냐? 경험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뭐라도 쓰고 오셔야 된다. 실전 경험 연습을 하는 거다. 실전 경험 연습용이다. 내가 완벽한 답안지를 써야겠어. 이거는 1년 하시는 분들, 1년 하신 분들이 완벽한 답안지를 써야겠어가 목표고요. 여러분들은 뭐라도 쓰고 오자. 내가 배운 거 내에서 뭐라도 쓰고 오자. 뭐라도가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뭐라도 쓰자. 인사 경조는 뭐라도 써도 점수를 줘요. 가장 큰 이게 장단점이에요. 인사 경조는 뭐라도 써도 점수를 준다. 장점은 뭘까요? 말 그대로 뭐라도 쓰면 돼요. 단점은 뭘까요?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 노무 관리에서 가장 큰 고충이 그거거든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이게 소설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학문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인사관리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학문 맞아요. 그런 학문입니다. 약간 사회과학적인 성격이 더 좀 이제 진한 학문이에요. 인사관리나 경영조직이. 그래서 뭐라도 쓰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동차반한테는 아주 큰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주제를 뭐라도 쓰시잖아요. 그럼 점수를 줍니다. 노동법이랑 행정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뭔가 요구하는 판례 이런 것들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인사경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유기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시면 뭐라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가 만약에 인사관리 이론이 여기가 100%라고 하면 이거 다 안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반만 제대로 배워도 돼요. 반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기로 비벼 쓸 수 있다. 인사랑 경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도 써서 잘 써야 돼요. 잘 쓰면 돼요. 잘 쓰면. 되게 그런 약간 사기꾼 같은 사람들 보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쓴다고 합격은 안 해요. 합격은 안 하지만 뭐라도 쓰는 게 일단 목표다. 왜냐하면 남들 1년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 10주 해가지고 합격하겠다? 이거 제가 보기엔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안 되고 여러분들은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뭐라도 쓰고 오자.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래대로 이제 정석대로 하면 1년 해가지고 100% 암기한 다음에 110%를 쓰고 오는 거거든요. 이게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50 말고 60을 쓰자. 요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이론만 조금 잘 아셔가지고 단문형의 글쓰기만 제가 봐도 이것만 잘 써도 여러분들은 동차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남들은 뭐 2, 3기 보면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2, 3기 모의고사 제가 문제 갖다 드리잖아요. 못 풀 거예요. 그 못 풀어요. 그 너무 이게 응용력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논리력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못 푼다라고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못 풀 수밖에 없어요. 영일기 다 그 정규과정 듣고 풀 수 있는 거랑 우리 지금 10회 안에 뭐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10회 안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이 A급 주제 기본 이론 해야 되고 25점 모의고사 마지막 회는 50점이에요. 50점 모의고사 보고 또 제가 이제 노무사 기출로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도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무사 기출 연습은 목차 잡는 연습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목차를 나누어서 답안지를 연출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자료는 기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목차 구조화 하는 연습을 기출문제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이 기출을 왜 푸냐? 전략을 설정하는 겁니다. 다 글쓰기도 전략이에요, 여러분.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답안 작성 전략을 아셔야 된다. 답안 작성 전략을 우리가 같이 습득을 할 거예요. 기출문제는 우리가 노무사 기출 교수님이 대충 내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숨은 의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의도를 찾아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쓰고 어떤 부분을 적게 쓰고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같이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룰 게 많아요. 일단 이론도 하셔야 되고 사례 연습도 기출문제로 하셔야 되고 모의고사도 오셔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는데 모의고사 꼭 참석하세요. 오픈북 돼요. 오픈북. 제가 오픈북 보라 안 하거든요. 오픈북 해도 공부하신 분이랑 안 하신 분이랑 티가 나요. 그래서 오픈북 해도 되니까 나머지 이제 9회차죠. 9회차 다 이거 꼭 참석해주세요. 와서 시험을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의미가 다르거든요. 오픈북 해도 돼요. 해도 되니까 너무 이게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끝까지. 알겠죠? 끝까지 오시면 제가 다 얼굴 기억하고 있으니까 선물도 드릴 테니까 오세요. 알겠죠? 끝까지 쭉 참석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회차 동안 여러분들 오픈북 해도 되니까 오셔서 제가 이렇게 당부드리는 게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글쓰기 연습. 이렇게 강제로 안 하면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25점 동안 그 이제 시간 재가지고 와서 문제 풀어보고 저 심지어 저한테 직접 피드백 받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다 피드백 해드려요. 그래서 피드백 해드리니까 답안지를 어떻게 쓰고 글쓰기가 뭐고 논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또 이제 알 수 있는 시기잖아요. 뭐가 부족한지를 채워나가는 시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를 왜 쓰냐?
개선이에요, 개선.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파악을 해야 되시는 거거든요. 부족한 점. 이게 우리가 에즈이즈와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를 파악한다라고 이따 배울 거예요. 일단 인사 관리에서 통제의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모범 답안과 여러분들이 실제 쓰시는 답안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 쓰는 답안 간의 차이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모의고사의 취지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제가 막 시간 내고 열심히 피드백을 해드려도 안 고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안 고쳐요. 이게 여러분 공자 논어 보셨어요? 혹시 논어 보시면 이게 상종해야 될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나누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부족한 점을 알려줬을 때 깨닫는 사람은 상종할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을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은 안 고친대요. 있어요, 실제로. 피드백을 제가 막 해드리잖아요. 끝까지 안 고쳐요, 끝까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안 고치겠다는데 제가 아무리 막 피드백해도 안 고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에즈이즈 간의 투비 간의 갭을 제가 파악을 해드리거든요. 이거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뭐가 부족해? 나는 이거 완벽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이게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 받으셔서 개선을 하셔야 된다. 개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랑 이제 상종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답안지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실력이라면 10회 하고 나서는 중간 정도 실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개선하려면 부족한 점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 파악을 해드려요. 피드백을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해도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된다. 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고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고 고쳐야 답안지가 늘어요. 답안지를 그러니까 본인 고집대로 계속 쓰시면 못 고칩니다. 그거 제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피드백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작업으로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뭐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피드백 정말 되게 자세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개선을 하세요. 개선을. 그래서 이제 25점 모의고사 꼭 이제 마지막까지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한 링크도 제가 다음 주 일요일에 마이박스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마이박스 링크를 여기 카페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강의안을 파일로 다운받으시고요. 우리 비밀번호는 제가 2회차, 이거 쉬는 시간 이후에 이거는 이제 공개되는 거니까 2회차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강 우리 OT랑 그 글쓰기 1부 특강 여러분들 듣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우리 이제 서브노트로 같이 나가고 기출문제 드리고요. 강의안은 마이박스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패드가 편하시다 하면 이제 패드로 들으시고 아니다 난 프린트로 하는 게 좋다 하면 이제 프린트 해오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사항. 그래서 파일 업로드 날짜만 알려드릴게요. 파일 업로드는 전날이 언제죠?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자정까지. 제가 이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다운을 받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차반이 빡세요. 이제 이론도 다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갈 테니까 제가 생략하는 이론은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이론만 이제 암기하고 그 기본 이론 가지고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할지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할 테니까 이거 왜 안 배워요 하지 마시고 그건 1, 2기, 0일기 때 배우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 욕심을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약간 설명이 길게 못 하거든요. 결과만 일단 설명드릴 거예요. 결과만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결과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연기는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12회인데 저 14회로 끝냈거든요. 이론만. 못해요. 제가 이거 과정까지 막 세세하게 설명을 동차반 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점은 조금 양해를 구하고 결과만 일단 암기를 하셔라.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감안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모의고사는 6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수업 전에 6시 반에 시작해서 그 7시에 하면 못 끝내요. 우리 못 끝내니까 그 6시에 미리 오세요.
6시에 오셔서 25점 시험 보고 6시 반부터 수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시부터 시험 보시고 마지막 회는 6시부터 6시 50분까지 50분 그리고 7시에 수업 시작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최대한 참석하시고 오픈북도 해도 되시니까 너 막 내가 너 공부 안 했어 보기 싫어 해서 오지 마세요. 그렇게 안 오면 안 돼요. 알겠죠? 끝까지 오셔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OT는 많이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이제 진도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트 4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사관리의 개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키워드를 총 두 가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드릴 거거든요. 하나는 진한색, 하나는 연한색. 사실 둘 다 중요한 건데 진한색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연한색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눈에 바르셔가지고 같이 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인사관리, 인적 자원과 관리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인적 자원과 관리의 합성어다. 인적 자원이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직원을 의미하고 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인사 기능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을 하시든지 노무사 돼서 개업을 하세요. 그냥 사람 막 뽑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뭔가 이제 제도적인 구조 하에서 뽑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사 기능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화개병 보유방이라고 해요.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활동으로 관리라는 것을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체계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인사 기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으로서 인사 관리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건데요.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회계학이나 세무로 들어가게 되면 인적 자원이라 할까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인건비라고 해요. 인건비. 비가 뭐예요? 인건비가 뭐예요? 비용이에요. 비용. 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근데 우리 인사 관리에서는 인적 자원이라고 해요. 왜 자원이라 할까요? 투자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 회사의 가치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인건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인적 자원의 중요성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반이라는 학자가 중요하게 강조했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인적 자원이 중요한 이유도 반이라는 학자의 이제 자원 기반 이론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 인사 기능을 화개평 보유방이라는 인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으로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관리라는 구체적인 근데 여러분 배웠잖아요. 1차에 빼요리 얘기했잖아요. 그게 관리예요. 빼요리 얘기했던 개조지조통 그 5가지. 그 5가지가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인사관리에서의 연구 대상이 뭐냐? 직무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무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우리 강의한 1페이지에 있어요. 1페이지 보시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거다. 제가 여기 친절하게 서브노트 어디에 끼시라고 말씀 여기 이게 딱 적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직무와 사람이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이 직무고 이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직무가 들어갈까요? 이건 서구식 인사관리이기 때문이에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구식 인사관리, 특히 이제 미국식 인사관리는 직무를 기준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사람을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도 들어가고 직무 설계도 들어가고 직무 평가도 들어가는 직무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이런 아직 이제 직무 관리가 도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관리였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직에 맞는 인재를 뽑아서 조직인으로 키우는 관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데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라 서구식 학문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에 대한 관리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2개다. 직무와 사람이다.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관리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직무에 대한 관리라는 거예요. 사람과 직무에 대한 관리. 그러면 관리가 뭐냐? 여기서 사람과 직무는 지금 말씀드렸고 관리가 뭐냐? POLCC라고 이제 여러분들 빼올로 1차 때 배우셨잖아요. 그거를 세 단계로 축약하면 뭐죠? 플랜 도 C죠. 플랜 도 C예요. 플랜 도 C. 관리라고 하는 거는 플랜 도 C. 그냥 이 세 가지 과정입니다. 그냥 채용하겠다. 요게 아니라 채용의 플랜을 세우고 그 플랜대로 실행하고 실행한 결과를 평가하고 이거대로 인사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플랜은 어떤 단계냐?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 단계예요. 목표와 계획을 설정. 예를 들어 그냥 막 돈이 남아돌아서 막 채용해요. 직원들을. 아니에요.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 기업에 인적 자원이 필요하냐. 그거를 파악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 플랜 단계가 있고 그럼 계획을 세웠어요. 끝? 아니죠. 계획을 한 대로 실행해야겠죠. 그게 이제 두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짜게 돼. 우리도 합격을 위한 지금 전략을 짜면서 공부할 건데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C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현재와 이상 간의 갭을 파악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as is와 to be 간의 갭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얘가 현실이고 얘가 이상이죠. 현실과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은 뭐다? 직무와 사람이다. 근데 인사관리라고 하는 거는 직무와 사람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체계적인 접근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인적자원관리가 왜 중요하냐, 인사관리를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먼저 사이먼의 의사결정 이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기업의 경영 활동은. 그쵸? 누구를 채용하냐, 누구를 해고하냐, 이거 다 이제 의사결정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질에 달려있다. 근데 이 의사결정 누가 하죠?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의 주체자가 바로 인적자원이고 이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의사결정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새 뭐 백종원 사태도 있고 보면 의사결정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해야 기업 목적, 기업 성과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효과성과 관련이 된다. CEO가 의사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적자원의 특징 가도록 하겠습니다. 3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세 가지 자원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3M이라고 하게 됩니다. 기업에 필요한 자원이에요.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은 총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 돈, 그 다음 물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앞글자를 따서 3M이라고 하는데 일단 사람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이거는 중요해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다. 인적 자본은 말 그대로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KSA를 의미하거든요. 직원 한 명이 보유한 KSA. KSA가 뭐냐?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식, 기술, 능력.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근로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을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인적 자본. 사회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2명 이상이 모이면 사회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에서 기인한 걸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 제가 밑에 여기 각주로 써놨는데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어서 상호작용이나 협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계에서 기인한 자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핵심 인재를 뽑았어요. 핵심 인재를 뽑아서 모여서 이제 팀워크를 통한 뭔가 과제를 부여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보겠지만 혹시 서바이벌 프로그램 중에 데블스 플랜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는 그 전에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히트치다가 이번에 좀 망했어요. 훌륭한 인적 자원을 막 변호사도 모아놓고 막 서울대 막 카이스트 모아놨는데 망했거든요. 그 결과가 망했어요. 연프로 끝났는데 어쨌든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기인하는 자산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팀워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관계에서 기인한 자산이다. 사람 간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핵심 인재를 뽑았는데 막 서로 싸우고 막 서로 막 연애하고 뭐 기업의 성과 떨어뜨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모아서 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워크를 추구하고 협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에요. 사회적 자본도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이 뭐다? 관계에서 기인한 자산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으쌰으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힘내고 싸우지 말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뒤에 QWL이라는 개념과 합쳐서 일단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쓰고 넘어갈게요, 그냥.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성과 향상 기제다. 일단 쓰고 넘어갈게요. 우리 기타 인적 자원 관리는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성과 향상 기제, 고성과 작업 시스템을 마지막 회차 때 배울 거예요. 쓰고 넘어가세요. 돈은 재무자본이죠. 재무적 자본. 물적 자원, 하드웨어에 해당한다. 시설 이런 거죠. 당연히 인사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이겠죠.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기반 이론 가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반이라는 학자가 자원 기반 이론을 주장하게 돼요. 일단은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하냐? 숨은 가치이기 때문이다. 오라일러와 페퍼가 이제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인적 자원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돈을 벌어다주는 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숨은 가치다. 숨은 가치. 숨은 가치가 그럼 인적 자원이 다른 자원과 구별되는 차별적인 속성이 뭐길래 숨은 가치를 가져다 주느냐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성과의 수행자, 성과를 내기 위한 주체로서 활동한다라는 거고요. 인격을 갖췄다라는 거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개인별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의사결정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먼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주체다라는 점이고요. 다른 집단과 관계를 맺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거는 이 네 가지. 차별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 성과의 수행자다, 인격을 갖췄다, 의사결정자다, 또 외부 환경과 서로 교류를 한다.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자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무형자산. 만져지지 않지만 기업의 돈이 된다. Intangible asset. 무형자산으로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나와 있죠. 인적 자본, 인적 자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해요?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직원 채용하잖아요. 그럼 최저시급으로 해도 여러 뭐 식대 이런 거 타더라도 250만 원은 드실 거예요. 그러면 당장 250만 원이 매달 나가요. 아깝죠? 아까운 경영자도 있는 거고. 근데 막 아까워서 막 계속 막 통제하고 너 막 일 안 해? 막 이래요. 그러면 동기부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경영자가 있으니까 아니다. 야, 너가 그렇게 막 통제하고 해서는 근로자가 동기부여 안 돼. 잘 해줘야 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자본이에요. 왜요? 똑똑한 근로자를 데려와서 동기부여 시켜야 기업에 돈을 벌어다 줘. 관점을 바꿔. 시각을 바꿔 이러는 거예요. 용어에서 나타나는 시각의 차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다, 뭐 인적 자본이다.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인적 자본이 왜 중요하냐? 기업의 경쟁력을 가져다 준다. 경쟁력 체크할게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개념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경쟁력이란 기업이 업계에서 시장을 점유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지식정보 사회다라는 겁니다. 지식정보 사회가 우리 강의한 2페이지 보시면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인적 자본을 통하여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데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 강의 안으로 보게 되시면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부분 여기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 부분은 산업혁명의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돈이 중요하다. 전략자원이 재무적 자본이라는 거예요. 제품과 시장 확보가 중요했던 시대에서는 돈이나 시설 투자가 중요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는 그냥 과도기고 얘는 과도기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제는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중요하다. 기업의 전략 목표로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삼성도 과거에는 관리의 삼성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변화의 삼성 이러잖아요. 그래서 혁신과 변화를 계속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해요? 변화랑 혁신. 물적 자본이에요? 돈이에요?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중요하다.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 맥킨지사에서는 인재 전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맥킨지사에서는 인재 전쟁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인재 전쟁이란 유능한 인재를 충원하고 유지해야 기업의 성공을 보장해준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외워야 되나? 네, 외워야 됩니다. 이거 답안지 현출할 줄 아셔야 돼요. 맥킨지, 이거 대부분 인사관리가 이래요. 당연한, 사람 이거 유능한 인재 뽑아야 기업의 성과를 달성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당연한데 써야 돼요. 당연한데 맥킨지사의 인재 전쟁에 따르면 뭐 이러면서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을 통한 경쟁 우위의 구축이 경영 전략의 중요한 과제로 구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재능과 꿈에 대한 경쟁 시대다. 그래서 핵심 전략이 뭐라고요? 인적 자본, 사람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정보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뽑아서 운영하는 게 기업의 성과 달성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 기반 이론의 이제 특징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론의 시초가 나오고 있어요. 펜로즈 학자 체크하도록 할게요. 학자는 암기하셔야 돼요. 학자 개념 이건 필수입니다. 제가 이거 연한 형광펜으로 치더라도 여러분들 학자 개념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기업은 자원의 집합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기업은 보유한 자원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유한 자원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반이라는 학자가 그 중에서도 무형 자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조직의 마케팅 노하우 이게 이제 조직 역량 자원이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인적 자본 이것도 대표적인 무형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은 무형 자원이다. 비물질적 자원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다르게 쓰냐? 교수님마다 달라요. 번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서구식 학문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 혁신 이게 뭐가 답이냐? 답 없어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를 캐치해서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물질적, 비무형 자산 이거 다 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형 자산, 비물질적 자산 이거 다 같은 얘기다. 제가 중간에 말이 꼬일 때가 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비물질적 무형 자산 이거 다 같은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무한한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기업에. 그렇잖아요. 이제 기업의 목표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수익을 창출하는 거니까. 기업의 가치는 뭐예요?
돈 벌어다 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기업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인적 자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한하대요. 그러니까 유한하다라는 거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인적 자원은 그 무한대로 기업의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가치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인적 자원을 확보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리카르도식 렌트를 창출하고 있다. 여기 리카르도식 렌트의 개념은 몰라도 돼요. 여기 뭐 어떤 거냐? 경제학에서 나오는 건데 비옥한 토지를 확보하면 열등한 토지에 비해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비옥한 토지는 계속 잘 되고 열등한 토지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사관리에 적용하면 뭐죠? 핵심 인재를 확보해야 그 기업은 계속 잘 되고 핵심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열등지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리카르도식 렌트라고 합니다. 이것만 아셔도 돼요. 리카르도식 렌트. 리카르도식 렌트를 창출하기 때문에 보시면 기업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통해 경쟁 상대를 능가하는 렌트다. 그러니까 단순히 핵심 인재를 뽑으면 돈만 잘 번다 이게 아니라 경쟁자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인재를 잘 뽑아야 된다. 기업 간 이윤 차이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열등지와 비옥지의 차이가 어떤 거냐? 핵심 인재를 확보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더 많은 이윤을 발생하게 된다. 그거가 뭐다? 리카르도식 렌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적 자원 가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경쟁 우위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 이제 여기 3페이지 같이 볼까요? 강의 한 3페이지 보시면 반의의 이론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이질성과 비이동성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경쟁 우위, 경쟁력을 의미해요. 자원이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경쟁력 뭐라고 했죠? 한 업계에서 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1번 이질성과 비이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기업이 업계에서 시장을 점유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질성과 비이동성. 이 두 가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늘려서 경쟁 우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속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의 이질성과 자원의 비이동성. 이질성은 다른 경쟁자가 가지지 못한 자원이라는 거고 비이동성은 다른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자원이어야 된다. 뜻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해서 암기하세요. 어쨌든 이제 이질성과 비이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을 얻어서 끝나냐? 아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이 브리오라는 브린이라고도 하고요. 브리오라고도 해요. 조직적 자원이라고 해서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5까지 해서 브리오라고도 합니다. 이거 오탈자죠. 이렇게. 그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이 가치, 희소성, 모방 불가능성, 대체 불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가히, 모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가히, 모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가히, 모대.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자원은 어떤 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질성과 비이동성을 있어야 되고 이게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가 있기 위해서는 가이모대 네 가지 속성이 있어. 브리오 아니면 브린이라는 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게 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네 가지 속성이 있어야 기업에 특화된 성과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구성 요소 가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 다시 서브노트로 들어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같이 뭐라고 했죠? 돈 벌어다 주는 거. 평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이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 막상 직원 뽑잖아요? 막 거래처 날리고 이런 직원들도 있어요. 막 계속 손해만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된다. 일단 돈을 벌어다 줘야 된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희소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자의 렌트를 그냥 돈만 벌어다 줘서는 안 되고 경쟁자가 돈을 못 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기업이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자원이어야 된다. 라는 게 희소성입니다. 그럼 희소한 인재가 뭐냐? 그냥 단순만 뽑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말고 이런 사람을 뽑아라 라는 거예요. 독특한 자질이나 재능 이러한 거, 인재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희소성도 이제 중요하고 모방 불가능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따라할 수 없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쟁자가 따라할 수 없는 자원. 왜 따라할 수가 없느냐? 세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경인사로 암기할게요. 경인사. 구체적인 뜻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역사적 경로, 기업의 역사를 의미해요. 역사 따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성과와의 인과관계가 모호해서 벤치마킹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성과가 원인을 알아야 벤치마킹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이 파악할 수 어렵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없다. 벤치마킹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사회적, 아까 사회 뭐라 그랬죠? 관계라고 했죠. 2명 이상 있을 때 기업이 가진 인맥 관리 그대로 따라할 수 있냐?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 관리도 따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인사라는 세 가지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다? 모방 불가능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대체 불가능성은 모방 그러니까 따라 하더라도 만약에 따라 했어요. 인적 자본을 따라 했는데 그 조직에서 특화할 수 있냐? 그거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성은 여기 보시면 조직적 자본이다. 조직이 체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직의 체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합격의 법학원에 1타 강사님들 많잖아요. 1타 강사님들을 어떤 이제 모르는 예를 들어서 처음 본 학원이 막 데려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낼 수 있는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처음 본 학원에서 옮겨서 나타나는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의미해요. 핵심 인재를 확보하더라도 조직적으로 받쳐줄 수 있느냐. 그거를 조직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성은 조직적 자본이에요. 여기 보시면 경쟁자가 대체 인력을 배치하여 해당 인적 자원을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인적 자원의 차별성이다. 이해되세요? 조직에 체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겠죠. 모방 불가능해서 핵심 인재 그냥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핵심 인재를 데리고 오더라도 조직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인적 자원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체화예요. 체화. 조직에 체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직에 체화되는 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결국은 이 지금 방금 배운 가이 모델 요 네 가지를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경영학과 인사관리라고 나오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국가 전체 수준의 경제 현상을 보는 게 경제학이고 기업 단위에서 일어나는 경영 현상을 보겠다는 게 경영학이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에 집중해서 분석한 학문이 뭐다? 경영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입장에서 봐야 돼요. 가끔 이제 제가 OT 때도 설명드리지만 뭔가 근로자 입장에서 보겠다. 안 돼요. 이거 인사관리 학문 자체가 경영자를 위한 학문이에요. 그럼 당연히 관점이 경영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마인드셋을 내가 경영자다. 내가 직원을 뽑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셔야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막 고용 형태의 유연화, 비정규직 이런 거 배울 때 약간 이게 생소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자 마인드로 가셔서 경영자 마인드로 그걸 푸셔야 돼요. 경영학 그거를.
제 동기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사회학과거든요. 그래서 사회학과라서 제 동기 중에 이제 경영학 수업을 듣다가 경영학 교수들이랑 싸운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변호사 된 친구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이 막 그 친구는 경영학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다가 경영학과에서 약간 스타가 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다라. 경영학과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근데 경영학과 교수님대로 쓰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도 A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공정해요, 시험이. 내가 나한테 반기를 들더라도 내 점수는 너는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점수의 불공정성 이런 거에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교수님 나름 이제 공정하게 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서 들어가셔야 된다. 굳이 그 근로자의 입장에서 쓸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문 자체가 경영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제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무사님도 경영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면 나 완전 경영자 입장에서 썼다. 경영자 마인드에서 그 풀세팅 해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좋은 점수 나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을 약간 배제해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서 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을 이게 포인트예요.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포터의 가치 사슬 이제 접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활동과 이제 지원 활동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기능과 지원 기능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포터 가도록 할게요. 포터가 그 4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여러분들 이거 1차에서 보셨죠? 1차에서 나오시죠? 포터의 가치 사슬 접근. 기업에는 주기능과 보조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본원적 활동 이 부분이 주기능이 되는 거고 이 주기능을 지원하는 활동이 보조기능으로서 지원 활동이 되는 거죠. 일단 주기능이 뭐냐? 기업에서 주기능 뭐예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죠.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이죠. 일단은 원자재를 구입하는 과정, 원자재를 구입하고 만드는 거, 제품을 생산하고 이게 이제 프로세스죠. 산출은 창고나 소매점으로 배송하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활동이긴 한데 포터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마케팅하고 AS 하는 활동까지 주기능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는 포터가 얘기하고 있는 기업의 주기능이 되는 거고 이 주기능을 지원하는 활동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물류를 투입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로계약서 누가 써요? 인사부서가 쓸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인적자원관리 인사부서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HRM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전략 경영. 여기서 이제 기업의 전략을 설정하는 거죠. 기업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전략 경영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터의 가치 사슬은 이런 식으로 기업이 가치가 증가하는 흐름을 제시했다. 기업이 돈을 벌게 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여기 제가 라인과 스텝으로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라인 실무부서라고 하고요. 지원 활동 전문가예요. 뭐 변호사, 뭐 노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노무사가 근로계약서 이렇게 쓰세요. 뭐 법무팀의 변호사가 이런 거 법적 문제 이런 거 있습니다. 뭐 회계팀의 회계사가 이런 것들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원하고 보조하는 거예요. 말은 지원과 보조지만 되게 전문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스텝과 라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율의 일반 관리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배우셨죠? 1차 때. 페이볼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기상, 제보, 회관으로 이제 나누었는데요. 기상, 제보, 회관으로 이제 나누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관리 활동이다. 이제 배율은 관리 활동을 강조했죠. 그래서 관리 활동을 강조한 이론이다. 관리 이거 개념 체크할게요. 개념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관리라고 하는 거는 경영 활동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테크닉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POLCC다.
개조지조통 BOLCC 줄여서 플랜 투 C PDC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보고 제가 밑에 학문의 특성도 조금 적어 놓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강의 한 4페이지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 조금 도움이 돼서 가져온 거지, 이거를 문제로 물어보는 이상한 교수님, 이거 좀 이상한 학문의 특성을 쓰시면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져온 이유가 그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 이렇게 쓰라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현상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 속의 법칙을 규명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고, 또 이거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방향을 미리 이제 예상을 해서 추측을 하는 거. 또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해서 오늘 배울 건데요. 테일러의 기계적 접근의 이론을 제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테일러 배우고 나서 한번 보세요. 테일러의 이론을 기술, 설명, 예측, 변화로 나누어서 서술할 때 어떻게 서술할지 복습용으로 보세요. 이것도 제가 연계 때는 열심히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 벌써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아직 지금 6페이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할 게 많아요. 빨리빨리. 경영학의 목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의 목표는 이것만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이 특정 인사제도, 인사기법의 기대 효과라든지 중요성을 쓰시오. 그냥 이걸로 다 쓰세요. 기대 효과, 중요성, 여러분들 이거 따로 암기할 시간 없잖아요. 뭔가 이제 문제에서 기대 효과 쓰시오, 중요성 쓰시오 했다. 그럼 다 그냥 이걸로 쓰세요. 이걸로. 기대 효과와 중요성을 경영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경영학의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이런 도식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5페이지 맞죠?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거다. 딱 봐도 대충 이제 용어에서 여러분들 감이 오지 않아요? 경제적 목표는 뭐예요? 기업이 돈을 버는 거고요. 사회라고 하는 건 뭘까요? 종업원에 대한 거, 인간적인 측면을 좀 더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제 경제적 목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목표는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돈을 벌어야죠. 기업 입장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기업 입장에서 이윤, 돈을 벌어야 된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돈을 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조직에서 추구해야 되는 경제적 효율성과 인사관리 측면에서 추구해야 되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나누어서 서술을 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수익, 유연, 안정. 이것만 암기하세요. 기업은 일단 수익, 돈 벌어야 되고요. 유연성, 변하는 환경에 대응력 있어야 되고, 안정성은 뭘까요?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뜻까지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밑줄 친 것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해요. 노동 생산성과 노동 경제성의 경제죠. 이거 오탈자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수정 테이프로 지우셔서 위에다가 경제, 이 정도 오탈자는 괜찮잖아요. 네, 해주세요. 근데 이 정도 오탈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감수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투입된 노동량분의 얼만큼 뽑았냐, 그래서 근로자가 지금 얼만큼 있냐, 그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가 대비 얼만큼 산출을 했냐. 그래서 투입된 노동량 대비 산출량을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고요. 경제성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지출된 비용, 근로자에게 지출된 비용분에 근로자가 돈 벌어다 준 거, 산출된 가치. 기본적으로 기업이 봉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업원을 채용했으면. 그래서 일단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얼마큼 만들었느냐를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투입 대비 수익,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목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업원 입장에서의 니즈를 얘기하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의 이윤 추구를 얘기했다면, 사회적 목표는 종업원 입장에서의 종업원의 니즈를 추구해야 된다. 종업원 니즈. 돈 벌겠다고 막 종업원 착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직이 추구해야 되는 사회적 효율성과 인사관리에서 추구해야 되는 사회적 효율성 대상이 달라요. 여기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이해와 얽힌 여러 주체를 의미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윤리경영에서 더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뭐 노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정보,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자고 이해관계자에서 중요한 거는 사회적 책임. 이거 뒤에서 다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필기만 하고 넘어가세요. 지금 오늘 목표가 직무관리까지라서 조금 급해요. 급해요. 그 다음에 여기 종업원. 종업원의 그러니까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누구예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누굴 관리해요? 아까? 직원.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업원이 대상이다. 종업원이 대상이 되면 종업원의 욕구, 종업원의 만족, 종업원의 성장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균형적으로 추구를 해야 된다.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둘이 상충될 수 있어요. 기업이 돈을 버는 목적과 종업원의 만족, 이해관계자에 대한 니즈 이런 거 충족하는 게 서로 상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호 경쟁 관계와 상호 보완 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호 보완 관계 입장에서 균형 있게 추구해야 뭐가 가능하다? 장기적 성장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측면도 배려해야 결국 뉴스에도 안 나오고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해야 이거는 이제 단기적 목적은 추구 가능하겠죠. 여기가 뭐예요?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고 사회적 효율성은 추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단기적 생존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해야 뭐가 가능하다? 장기적 생존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장기적 성장, 장기적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 쓰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아까 제가 막 학계평 보유방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인사관리의 기능적 자원입니다. 여러 가지 인사관리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계평 보유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학계평 보유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단 확보는 뭘까요? 확보는 말 그대로 채용하는 거죠. 채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용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인력의 수와 질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인력의 수와 질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와 질을 획득하는 활동. 그래서 인력의 몇 명을 뽑을 거냐? 이게 이제 양적 측면이거든요. 인력을 몇 명을 뽑을 거냐? 또 어떤 그러니까 인력이 가지고 있는 KSA를 의미하는 건데 인력의 스펙을 의미하게 돼요. 인력에 어떤 KSA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인력의 수요와 공급 예측 이게 이제 플랜 단계고요. 인력의 수요와 공급 예측, 모집과 선발 활동으로 구성이 된다. 뒤에서 다 배울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인력 수요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에요. 디맨드라고 하고요. 공급은 가용 가능한 인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서플라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HR 플래닝 과정으로. 개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의 KSA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교육 훈련과 여기 이제 두 번째라고 여기 쓸게요. 여기 두 번째.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 교육 훈련, 간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를 기업의 인사 이동 내지는 승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뒤에서 배울 거니까 간략하게만 여기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개발의 플랜 단계다. 이게 되게 지금 특이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평가가 인사 기능의 독립된 기능으로서 목차 구분이 안 되고요. 개발 안의 플랜 단계로서 평가를 구분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 평가의 개발적 목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헷갈리거든요. 아, 그래서 인사 독립된 기능이라는 거야, 평가의 플랜이라는 거야. 둘 다 맞아요. 둘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평가가 하나의 독립된 인사 기능도 맞고요. 박경규 교수님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경규 교수님은 평가를 개발의 플랜 단계로 목차를 안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 안에 플랜 단계로서 평가를 넣게 돼요. 되게 특이하죠.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박경규 교수님이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을 측정해서 측정하는 단계가 이제 성과 관리로서 평가가 되는 거고, 보상은 공헌에 대한 대가입니다. 특히 우리 보상에서 제일 중요한 학자가 버나드거든요. 버나드는 종업원과 조직의 관계를 교환 관계로 규정을 하게 돼요. 종업원은 일단 조직에 뭐를 주게 되죠? 공헌을 하게 되죠. 조직은 종업원에게 유인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유인이 보상이 돼요. 근데 이 보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금전적 보상이라고 하고, 비금전적 보상일 수도 있어.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라든지, 이것도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말하는 인듀스먼트는 우리가 뒤에 보상 파트에서 총보상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됩니다. 다 배울 거니까 필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유지, 여러분들이 핵심 인재를 뽑았어요. 학부에서 뭐 개발하고 평가하고 보상했는데, 그 이제 초창기의 인재가 계속 동기부여가 뿜뿜할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노무사 되고 나서 수습 때는 막 안 시키지 않는 일도 하는데 한 1년 지나잖아요. 시키는 일도 하기 싫어요. 그게 뭐냐? 유지입니다. 유지. 동기부여를 계속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업원의 성과 창출 능력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계속 이제 뭔가 의지를 북돋아 주는 관리를 기업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육체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겠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체적 측면에서 유지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산업안전관리고 특혜이고, 정신적 측면에서는 특히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지식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 측면에서도 모티베이션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동기부여 관리해야 되는 거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노사관계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노동자 관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체적, 정신적 측면, 제도적 측면. 그래서 신체적 측면에서 산업안전 관리를 우리가 배울 거고요. 정신적 측면에서는 모티베이션, 네, 이런 특히 이제 경제에서 많이 여기서 겹치는 거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노사관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배울 예정입니다. 방출 가도록 할게요. 방출 말 그대로 고용관계가 끝난다. 그래서 기업이 내보내면 인력 감축이고요. 핵심 인재가 스스로 떠나면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이렇게 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뒤에서 다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계평 보유방으로 배울 거고요. 관리적 차원은 우리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는데 플랜2C예요. 플랜2C.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와 계획을 설정,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수립한 인력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 마지막 통제는 as-is와 to-be 간의 갭을 파악해서 improvement, 개선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제도적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이제 확계평 보유방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업에 필요한 기능별 방안, 제조업에 필요한 기능별 방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산업의 특성 이 정도만 알고 확계평 보유방은 저희가 기타 인적자원 관리 배울 때 한꺼번에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기업 형태의 특성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업 형태의 특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강의 한 5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경영활동의 구조가 지금 관리적 차원이고 플랜2C로 배웠죠. 페어리 얘기하고 있는 POLCC로 봐도 되고 플랜2C로 봐도 되고, 기능적 차원이 뭐라는 거죠?
화키평 보유방. 지금 여기서는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포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포터의 가치 사슬로도 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기능적 차원은 화키평 보유방이고요. 이 도식은 안 외우셔도 돼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경영 활동의 구조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기능적 차원에서 화키평 보유방 해야 되고 두 번째 관리적 차원에서는 POLCC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배웠죠. 우리가 지금 배울 거 이거예요. 제도적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된다. 이 제도적 차원이 뭐냐? 기업 형태별로 인사관리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처라든지 자문사들 이제 뭐 찾아가서 뭔가 계약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파악하는 게 뭐예요? 업종이에요, 업종. 일단 제조업 간다. 뭐부터 설명하시겠어요? 산업안전 관련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가겠고 또 뭐 병원이다, 뭐 교대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죠.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포인트는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도적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제도적 차원도 같이 여기 보도록 할게요. 이 제도적 차원에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강의안 6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6페이지. 제조업과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 기술과 서비스 기술로 여기 우리 이제 데프트 교수님, 우리 인사 관리는 아니지만 그 경영조직에 있는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 기술과 제조 기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술 개념도 한번 체크를 할게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모든 것이다.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제조 기술이 사용이 되는 거고 서비스를 생산한다. 하게 되면 서비스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기술과 제조 기술의 차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여기 간접 노동을 써놨는데요. 서비스업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서비스업의 인사관리가 시험에 나온다. 경조 개념, 제가 이렇게 인사관리 때 경조 개념도 같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경조예요, 경조. 감정노동은 경조 개념입니다. 서비스업은 감정노동이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면 감정노동을 80%는 하게 될 거예요. 노무사가 되면. 그래서 감정노동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감정노동이 뭐냐? 그렇잖아. 여러분들 막 자문사 왔는데 막 짜증낼 거예요? 아니죠. 뭐 자문사가 뭐 어느 정도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난을 하더라도 웃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훅실드가 이제 주장한 이제 이론이죠. 그 개념이고요. 이것만 좀 체크할게요. 감정 노동이란 조직이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노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노동이죠. 나는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웃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시된 감정과 실제 감정이 충돌하게 되면 감정 부조화와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차원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이제 경조 때 배울 건데 서비스업은 감정 노동입니다. 결국은 혹시 누가 얘기를 했고 내가 아무리 지금 짜증나고 이제 화내고 싶어도 그걸 숨기고 조직이 원하는 감정을 웃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웃는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감정 부조화와 스트레스가 생기는 과정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와서 제조 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차이만 빨리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조 기술 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죠? 제품. 탱지블 만질 수 있겠죠. 유형의 기술이고요. 서비스는 무형이죠. 만질 수가 없죠. 지식이니까. 여기 고객과의 상호작용,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객과 상호작용 거의 없죠. 거의 없다. 로 이제 보시면 되고. 서비스업은 바로 노동을 고객한테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우 높다죠. 매우 높다. 산업 구조의 차이, 자본 집약적이냐, 노동 집약적이냐.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는 어떤 게 중요해요? 시설 투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자원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물적 자원이 중요해지는 거고. 지식 집약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 집약 산업에서는 누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이 중요해진다. 중요한 자원도 달라집니다.
반응 속도, 제조 기술은 고객이 바로 반응해도 되나요? 아니죠. 보통 이제 제품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긴 반응 시간. 여러분께 노무사 관련해서 노무 관련 질문을 했는데 1년 뒤에 대답해요. 문제 있는 거죠. 빠른 반응 시간이 이제 요구된다. 기술의 특성,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이죠. 기술이 뭐 용접 기술 이런 거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기술은 일반적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 친절성, 뭐 조직의 인화력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비가시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를 일반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직의 인화력, 친화력, 뭐 친절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다시 강의 안으로 오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제조업에서의 학교평 보유방을 서술하시오. 서비스업에서의 학교평 보유방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술을 하셔야 되냐? 여기 썼어요. 답안지 구성 어떻게 해야 된다? 기술의 특징. 우리가 지금 배운 거. 기술의 특징 쓰시고 그 다음에 기술의 특징별로 인사 기능별 방안이 달라져요. 이건 여러분들이 학교평 보유방 아셔야 배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는 이 부분만 배운 거예요. 이 부분. 기능별 방안은 학교평 보유방 아셔야 들어갈 수 있다. 병원 조직도 우리가 그 개념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병원은 우리가 그 이제 경조 때 배운 제가 이렇게 경조 개념을 넣어요.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입니다. 병원은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7페이지 보시면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가 뭐냐. 일단은 병원의 의사가 하는 진료 복잡하죠. 이게 특징이에요. 과업이 복잡하다. 과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를 표준화하냐? 자격을 표준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자격을 표준화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냥 일단 쓰세요. 자격의 표준화. 이거 지금 표준화, 복잡성, 공식화, 집중성만 설명하는데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결과만 일단 암기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경조 이론이라서 이거 가져올까 말까 했는데 한두 가지 아는 거 좋잖아요. 복잡한 과업이다. 병원을 생각하시면 의사들이 진료하는 거는 당연히 복잡한 과업이죠. 그래서 이제는 의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를 막 규정으로 통제하나요? 아니면 막 뭐 해라 시켜요? 의사들이 뭐 어떻게 해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통제력과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복직공이 낮다. 이게 그 결과만 설명을 드리면 직무 전문화가 안 되어 있고 또 공식성이라고 하는 거 규정이 없다라는 거고 집중성이 낮다는 다른 말로 분권하거든요. 권한이 위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권한 위임. 얘는 뭐 부서가 적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더 빠르겠다. 병원에 부서 별로 없어요. 대학에도 부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별로 없고 교정도 없고 집중성이 낮다는 건 분권화로 권한이 위임됐다. 요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경조의 복직공만 거의 한 30페이지 배울 거예요. 경조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복직공을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복직공이 낮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빠르게 우리가 이제 병원 조직까지 특성을 봤고요. 학교평 보유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보고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사관리의 발전도 이제 이론사와 관리사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볼 텐데 여기서부터 10분 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나와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